안녕하세요. 식생활과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 네, 식문화를 공부하는 마지막 나라,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위치를 보시면,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이 프랑스의 아래쪽, 이 부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기후가, 땅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도 굉장히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 요 북서부, 잠시만요. 네, 이 북서부 같은 경우에는 해양성 기후를 띠고 있어서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기온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 남동부라고 해야 되겠죠? 이 남동부 같은 경우에는 동남부라고 하기도 하고 남동부라고 하기도 하는 이 부분은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온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연중 조금 따뜻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요 스페인이라고 동그라미 쳐져 있는 요 부분은 스페인의 이제 중앙 지역에 속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소 고도가 높은 고원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춥고, 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그런 그 지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여행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마드리드는 이 중앙부기 때문에 굉장히 여름에 여행을 하든 겨울에 여행을 하든 여행하기에 녹록치 않는 날씨를 띠게 됩니다. 반면에 네, 이 정도에 있겠죠. 바르셀로나. 네,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에 여행을 하셔도 제 기억에 선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로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식재료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띨 수 있겠다라는 그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이베리아 반도라 그러죠. 그래서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해산물 요리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적, 그러니까 주라 그러죠. 이 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절대 이렇게 그 친할 수 없는 그런 그 민족들 간에는 이렇게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인종은 카스티아족 그리고 뭐 이베리아족이 주류를 이루지만 혼혈족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이베리아족 중에서도 카스티아족, 갈라시아족, 그리고 바스크족, 안달루시아족 그러니까 그 지역이죠. 바스크 지역, 안달루시아 지역, 카스티아 지역에 그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런 그 민족들이 이렇게 그 성격을 어느 정도 좀 독특하게 형성을 하면서 아주 문화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스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교는 대부분 카톨릭이 맞아요. 국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슬람 통치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타의 다른 유럽의 나라들보다 아주 독특한 문화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스페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어인이라 그러죠. 이 아프리카의 무어인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침략했을 당시에 이 무어인들의 그 종교가 이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서 가장 이슬람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스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의 음식도 이 아프리카를 통해서 들어온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식재료들이 같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이유로 식생활, 식재료에 있어서도 이슬람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스페인의 음식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과 아프리카의 길목에 있는 게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부터 아랍 요리법, 아랍 음식을 만드는 요리법과 식재료가 유입이 되었고 이게 또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스페인이 먼저 에스파냐에서 먼저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콜럼버스에 의해서. 콜럼버스는 포르투갈 사람이지만 스페인에 가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항해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 신대륙의 발견으로 감자, 우리가 그 주로 서류 문화권은 이야기했을 때, 네, 그 신대륙 중에서도 중남미 쪽 그쪽에서 이 서류들이 그 주식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자 그리고 초콜릿.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브라질 공부하시면 이 초콜릿으로 만드는 네, 몰래 소스 같은 게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고추, 예, 멕시코가 원산지인 고추 등과 같은 식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식재료가 이렇게 스페인을 기점으로 유럽으로 퍼지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떤 영향권을 가지고 어떻게 발달했는지 지금 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별 음식이 발달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음식은 먼저 그 기후적인 요인이 항상 그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두신다면은 지역별로 음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해양성 기후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해산물 요리가 더 발달할 것이고요. 지중해 있었는가 그러면 올리브를 많이 사용한 음식들이 발달을 했을 것이고요. 고원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낙농업, 즉 하몬 같은 요리들이 발달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스크나 갈라시아가 지역입니다. 여기는 북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서양하고 맞닿아 있어서 해양성 기후인 거죠. 그래서 해산물 요리가 발달하였고 이제 동부, 이제 남동부죠. 남동부 지중해 연안은 이제 로마와 이슬람의 영향으로 올리브, 쌀, 오렌지, 아몬드, 샤프란 등을 이용한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오렌지, 아몬드, 샤프란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쌀도 좀 속할 수도 있지만 이슬람 문화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쓰고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 식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이제 고원지대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류 요리가 발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음식은 솔직히 와인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음식 문화가 굉장히 융성하게 발달된 나라는 거의 와인 산업도 같이 발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서로 자기가 와인에 있어서의 뭐 1위다, 1위 생산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엎치락뒤치락해요. 근데 이제 고가의 와인이 프랑스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산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와인 산업에서 있어서 그 1위는 프랑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양적으로는 이탈리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2위라고 생각하고 스페인을 거의 3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레드 와인, 뭐 화이트 와인 다 발달이 되어 있고 로제 와인도 매우 발달이 되어 있지만 일단 스페인의 와인 그러면은 쉐리 와인이라고 하는 그 주정 강화, 달콤하면서 조금 알코올 도수가 있는 그런 주정 강화 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클링 와인. 프랑스에서는 샴페인 지방에서 나오는 것은 샴페인이라고, 샹파뉴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샴페인이라고 그러고, 이탈리아에서는 스푸만테라 그러고,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까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스파클링 와인의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네. 그래서 진한 와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포트 와인이라고 해서 포르투갈에서도 주정 강화 와인이 있어요. 즉 그 말인즉슨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주정 강화 와인을 이렇게 주정 강화 와인이 발달을 하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한 와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요리에 다량의 콩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스투리아스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에요. 이 지역이 이제 콩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어서 이제 그것이 약간 이제 그 현재로서는 널리 전파가 돼서 스페인 요리에 콩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스페인을 대표하는 음식들이죠. 네.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바로 빠에야, 뭐 스페인식 볶음밥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추러스하고 초리소가 사진이 바뀌었어요. 추러스죠. 네.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많이 먹을 수 있고,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핫초코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나왔는데, 스페인에 가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추러스를 시키시면 조그만한 그 커피잔 같은 곳에다가 네, 핫초코를 아주 진하게 아주 씁쓸한 단맛이 거의 없는 핫초코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리소는 스페인의 유명한 소시지고요. 가스파초는 네,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차가운 토마토 스프입니다. 이 가스파초가 굉장히 스페인을 대표하는 안달루시아가 남쪽 지방이어서 덥거든요. 그래서 스프도 차갑게 먹다 보니까 이 가스파초 같은 경우가 타파스 음식으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제공이 되고 또 선호하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아사도라고 하는 이 아이는 돼지 새끼 이상하네요. 새끼 돼지 요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새끼 돼지 통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동물 이거는 뭐 너무 새끼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제 동물 학대다 뭐 하면서 이렇게 동물 보호협회에서 클레임을 건다고 하는데 스페인 전통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도 코르치뇨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접시에다가 이렇게 요리를 내오면 조그마한 접시가 하나 더 있어요. 옆면이 굉장히 마모가 많이 돼서 날카로운. 그걸로 이제 워낙 새끼돼지이기 때문에 부드럽잖아요. 그러면은 그 접시로 이렇게 고기를 잘라주는, 그리고 나서 그 접시를 깨는 그 전통이 스페인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라든지 아주 뭐 축하하는 자리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렇게 유래된 그런 음식이 바로 이 아사도입니다. 자, 와인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네, 이렇게 있고요. 뭐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스페인 맛집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데 이제 스페인 음식의 특징 중에서 우리가 한번 일상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은 1인 하루에 5끼를 먹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이탈리아하고 매우 비슷하죠. 이탈리아도 네, 아침에 간단하게 먹는 대신에 뭐 11시 정도에 또 먹고 또 점심을 좀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일 5식을 했었잖아요. 네. 데사유노라고 하는 아침 식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한 7시경에 데사유노라고 하는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그냥 커피 한 잔에 빵 한 조각 이렇게 먹기도 하고 커피만 마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식사는 11시경에 이제 오믈렛이라든지 빵, 과자 같은 것을 이제 먹는 알무에라스라는 것이 있고요. 알무에라. 데사유노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먹으니까 뭐 이탈리아와 똑같아요. 그냥 커피만 마시기도 하고 아주 간단하게 빵을 같이 곁들여서 먹기도 하고 아이들은 우유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식사는 컴디아라고 하는데 가장 비중 있는 만찬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3가지에서 4가지 코스를 즐긴 후에 낮잠인 시에스타를 즐기게 됩니다. 정말 이탈리아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메리엔다라고 하는 4번째 식사는 간단하게 본다면은 티타임 정도.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애프터눈 티, 영국의 애프터눈 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타파스에서 술과 그러니까 와인과 함께 곁들여서 간단하게 먹는다든지. 원래 이 타파스라고 하는 음식은 그 덮개를 의미해요. 술잔에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줬던 접시로 이렇게 덮어줬는데 그것을 타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작은 접시에 서빙되는 간단한 안주 또는 음식을 타파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단한 음식에 뭐 술을 곁들이는 그러니까 술안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먹는 것이 이제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파스가 워낙 이제 사람 유명해져서 지금은 뭐 스페인의 음식의 어떤 한 유형 그러면은 타파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대도시에서는 뭐 정오 12시경이나 저녁 7시경에 타페오라고 해가지고 타파스를 이렇게 즐겨 먹는 것을 타페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존재는 합니다만은 이제 너무나 지금은 현대화돼서 네, 좀 찾아보기 힘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타파스는 크게 찬 요리하고 차갑게 제공되는 요리하고 즉석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제공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마치 우리가 그 이자카야 같은 데서 가면 이렇게 쭉 재료가 보이고 우리가 뭐 이거 어떻게 요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산물이 차갑게 딱 이렇게 안에 뭐 소세지도 차갑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조리법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찬요리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오늘 뭐뭐뭐를 먹을 수 있겠구나가 이렇게 바로 재료가 눈에 보여요. 쫙 진열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치즈 같은 거는 워낙 차갑게 먹지만 햄 자체도 뭐 데쳐서 먹는 것보다는 하몽 같은 거는 그냥 썰어서 그냥 즉석에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초리조 같은 경우도 뭐 가열을 해서 오븐에 구워서 나오는 것보다는 얇게 슬라이스해서 먹기 때문에 찬 요리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올리브 같은 것도 아주 다양한 소스에 뭐 재워져 있거나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찬 요리에 속하고요. 즉석 요리는 대부분 보면 그 오늘의 메뉴처럼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아니면은 서빙하시는 분이 무슨 요리가 된다고 말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먹는 경우가 있죠. 자, 지금 스페인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서 우리 앞에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넘겼네요. 지금 스페인의 대표 음식 중에서 지금 하몽이 빠져 있는데 이 하몽을 빼놓고는 스페인의 음식을 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이베리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몽도 하몽 이베리코가 있고 하몽 세라뇨가 있습니다. 이 이베리코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에서 사는 야생 흑돼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야생 돼지가 검은 것은 이베리코, 하얀 것은 세리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흑돼지를 가지고 하몽을 만들면 그게 하몽 이베리코고요. 하얀 돼지를, 까맣지 않은 돼지를 가지고 만들면 하몽 세리뇨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제주도에 사는 흑돼지가 맛있다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몽도 이베리코가 훨씬 고가입니다. 그리고 하몽 이베리코라는 말이 붙으려면 반드시 이 돼지는 도토리만 먹고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몽에 보시면 하얗게 반점이 조그맣게 보이는데 그게 바로 도토리를 먹고 자란 그 돼지들의 그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풍미를 지니고 있어서 이제 한번 입맛에 들리면 못 헤어나오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돼지 중에서도 그 뒷다리로만 해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그 소금과 허브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실온에서 말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몽은 그 만들었을 때 이제 겉부분은 아무래도 뭐 곰팡이가 피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말리면서 우리가 매주 띄우듯이 그러니까 손실분이 많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6개월 이상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햄 종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잠깐 빠뜨렸는데 이 빠에야에는 반드시 샤프란이라고 하는 향신료가 들어가는 게 전통적인 조리 방법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샤프란은 어디에서 들어왔다고요? 네, 아프리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것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볶음밥으로 알려져 있는 이 빠에야는 사실은 그
여러 아주 커다란 빠에야 전용 냄비에다 만들어서 그 주민들이 같이 나눠 먹는 네, 그런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볶음밥이라고 알고 있죠. 스페인이 아랍의 영향을 받았다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지표가 되는 음식이 바로 이 빠이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초리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마트에 가면 볼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초리조라고 생겨있는 이 소세지를 여러분이 드시게 되면 살짝 매운맛이 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유럽으로 들어온 물건 중에 물건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식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페퍼, 네, 고추였죠. 이거를 스페인 쪽에서는 피멘통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피멘통이 들어가야지 얘는 그 초리조라고 하는 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매콤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파프리카 가루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자, 취러스 아침 식사부터 간식으로 아주 아이부터 어른까지 국민 음식이다 라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스파초 설명드렸었죠. 이 가스파초도 아랍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아랍에서는요 빵 한 조각도 빵 한 조각도 버리질 않습니다. 아무리 식어서 딱딱한 빵도 그거는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스파초를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올리브하고 마늘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이 소스에 딱딱한 빵을 넣어가지고 이 빵이 소스를 머금어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빵까지 같이 떠서 먹는 네, 그런 스타일로 먹기 때문에 이 가스파초도 그 이슬람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그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유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아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는요, 이 음식은요, 그 카스티아 지방에 세고비아라는 데가 있어요. 세고비아의 이발사라는 네, 클래식 있죠. 그 세고비아라고 하는 곳의 전통 음식인데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접시로 고기를 자르고 그 접시를 마지막에 깨물어서 액땜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아사도를 먹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식 이름은요 코치니오 아사도예요. 코치니오 아사도. 자, 와인도 좀 전에 조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스페인이나 유럽의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와인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한 학기 수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설명하는 양들이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와인은 조금 이렇게 스킵을 한다고 하기보다는 좀 축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네, 그렇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 예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레이디 퍼스트로 자리를 앉는 것은 당연히 아실 것이고요. 이제 음료를 주문할 때 보통 와인을 주문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와인 생산국으로는 3위이기 때문에 이때 근데 와인을 그 마실 때는요 항상 그 와인의 상태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 테스트를 주로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주문한 호스트 남자가 하는 경우가 이제 소믈리에가 따서 테스트용 잔을 주면은 그 잔을 내 향을 맡고 색깔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셔가지고 음미를 한 다음에 오케이 하면은 이제 되는 거고요. 이 와인이 이건 좀 상태가 이상하다 별로다 라고 할 때는 소믈리에에게 이제 다시 말을 하면 소믈리에가 다시 테스트를 해보고 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와인 테스트하는 것도 여자분에게 맡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의 팁은 기분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팁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서 유럽 여행하는 것 중에서 좀 마음 편한 나라가 스페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관광지로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여서 그 소위 이야기하는 좀 유명한 레스토랑에서는 팁을 안 주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타파스 같은 데서 간다고 해서 팁을 주진 않아요. 안 줘도 돼요, 타파스는. 그러니까는 그 레스토랑의 어떤 그 등급에 따라서 팁은 뭐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팁을 그냥 거절하고 거절이 아니죠. 스킵하고 넘어가도 뭐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레스토랑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등급에 따라서 팁을 다르게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주문은 천천히인데 스페인 사람들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느긋한 말이나 이런 건 빨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주문할 때까지 자기가 먼저 가서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가 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웨이터를 부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불러도 잘 안 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문은 천천히 우리나라처럼 급하게는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학기 수업을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에게 스페인까지 수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제가 하고자 했던 나라의 식문화는 모두 끝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